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언어,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지만요. 그 소개보다는 품격 언어 연구가 혹은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구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저를 품격 언어 연구가 혹은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언어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왜 중요한지, 정말 언어가 우리 사회를 정말 다 비추는 거울인지 이런 이야기를 언어,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언어에 담긴 관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라는 것을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정한 약속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그 언어를 만드는 그 집단, 그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언어에는 그 사람들, 그 집단의 관점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들여다보면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언어를 만들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2014년 봄,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다가 이 현수막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말 우리 아파트가 튼튼한 줄 알았지만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대. 그러면서 기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의 첫 번째 출발이기 때문에 경축이라고 붙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는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정밀 안전 진단 통과라는 것을 현수막으로 달아서 경축한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에 A부터 E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D등급은 미흡하다라는 뜻이고요. E등급은 불량하다라는 뜻이어서 D등급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E등급 같은 경우에는 E등급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아파트촌에서 이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경축하고 있는 현수막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경축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었죠. 그러니까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아파트는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지만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축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많이 쓰레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버리고 있죠. 흔히 이거를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에는 어떤 관점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흥미롭게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것은 1978년입니다. 1978년에는 안 타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겨울철 쓰레기의 80% 이상이 연탄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1977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연탄재로 만든 벽돌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자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탄재로 만든 벽돌을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서울시가 어떠한 환경이었을까요? 골목길은 좁았고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그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주부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연탄재를 골목 밖으로까지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엄청나게 심했죠. 그래서 사실은 1단계 쓰레기 분리수거는 성공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에 의해서 흐지부지 없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더 많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어나게 된 것은 1995년 종량제 봉투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에는 분리배출 표시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쓰레기에서 어떤 종류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말을 조금 더 현미화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면 지자체가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은 그냥 쓰레기를 내놓으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는 거, 이게 진짜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분리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분리 배출이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출을 하는데 그 이름을 지자체가 혹은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자체, 정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관점에서는 쓰레기 분리 배출,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자가 시민들이다.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누구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였는지, 그 관점들에 우리가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소리 굉장히 옛날 소리인데요. 한번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안전정복으로 한도를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낀 거 없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런 말을 하죠.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요. 그 방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달라는 얘기는 결국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전선이 있고 시민들은 그 밖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방송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볼까요? 새로운 수서행 열차가 만들어지고 그 즈음에 이렇게 안내방송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언어는 누구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냐, 그리고 그 관점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의 편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기사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문기사를 보면 신문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고객이라는 표현, 사은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사은품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고객은 기업의 관점이죠. 사은품도 기업의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주는
어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기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자가 혹시 기업의 편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걸 보면 면적의 기준을 여의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불에 탔다. 혹은 재난을 겪었다. 혹은 새로 개발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 말이죠. 면적의 기준이 왜 여의도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여의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여의도라는 이름도 처음 들을 텐데 왜 여의도가 면적의 기준이 될까? 너무나 서울 중심적인 표현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또 누구의 관점이 그 언어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질이라는 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어쩌면 곧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갈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갑질이라는 단어는 갑이 부리는 횡포,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갑질과 관련되는 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 사회 지도층인데 갑질을 한다. 그런데 이 사회 지도층이니까 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이죠. 자,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이 갑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를 가르쳐 이끄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갑은 누구일까요? 이 갑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대체로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집단이라고 우리는 동의하나요? 자, 그러니까 이 갑질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관점이 드러난다는 것. 과연 이 사람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요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관점을 바꿔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부가 있죠. 최근에 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보훈처였죠. 처였다가 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이 보훈부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원호처였습니다. 원호라는 말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원호는 돌보고 보살펴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원호처라고 했을 때는 돌보고 보살펴주는 대상,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달라지면서 1985년부터는 보훈의 대상,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두드러진 공로를 세운 사람, 이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라는 관점으로 이 국가유공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담긴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름을 붙여왔는가? 과연 그 붙여진 이름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어제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 것, 문제가 제기되는 것, 의문이 생기는 것, 그것은 오늘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만 언어는 과거의 산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잘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어제까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 언어 표현에 문제 제기가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 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언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표현의 욕구가 그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생겨지면서 커나가게 됩니다. 결국 언어 표현들 사이에 이러한 줄다리기는 이념의 줄다리기다. 우리의 생각이 잘 담겨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인 언어에 담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앞으로 이제 남은 9개의 강의를 통해서 언어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같이 탐험을 떠나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